이번 사건 간단히 요약하면 작년 2월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찰청 검사인 손중성 검사가 그 여권과 언론 인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웅 의원에게 이게 전달한 사항이고요. 해당 고발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윤석열 당시 총장, 그리고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를 이렇게 명시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로 보면 그 손준성 검사가 현재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고발을 한 내용이, 고발을 사주한 내용이 윤석열 후보가 관여한 것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제보를 했던 조성은 씨가 전날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는데 이게 사적으로 만난 것이냐, 아니면 뭐 정치 선배로부터 조언을 받기 위한 자리였느냐, 아니면 그 야권에서 말하는 그 제보를 사주한 것이냐, 이런 것도 의혹이 그 쟁점 사항이죠. 실제와 같느냐.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는데, 아직은 그 두 쟁점 사항 모두 사실로 밝혀진 건 아니고 여권 야권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팩트는 없고 그냥 정황만 있고. 그렇죠. 예. 서로 이제 당사자들은 뭐 부인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뭐 확실히 사실이다라고 밝혀진 부분은 없지만, 예. 그나마 조금 윤곽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그 제보자에 따르면 그 손중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있는 의혹들은 예.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이제 검찰의 단독 행위다, 손준성 검사의 단독 검찰 행위다 하더라도 이 검찰이 그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예.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다. 개인의 문제로 절대 볼 수 없고 조직적인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이게 정치 개입이 된다면 검찰청법 제4조 2항,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 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굉장히 위중할 수가 있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님이 직접 지시를 그 당시 안 했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타격은 작든 크든 좀 입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이었으니까요. 예. 관리 감독의 권한이 상사이면서 또 예. 당사자시기 때문에. 예. 일단 뭐 현재 대전, 충남, 세종, 그리고 강원도, 경북까지 이제 끝난 상황인데, 예. 예전에 제가 선거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게, 우리 충청권, 대전 충청권 민심이 결국 선택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대전 충청권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52% 과반수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했습니다. 생각보다 2위인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는데, 이 상황은 사실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습니다. 별다른 변수만 없다면. 근데 이번에 두 가지 변수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정세균 후보의 사퇴인데, 예.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표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근데 정세균 후보가 나름 대전 충청권에서 3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다소 나중에는 4위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명분이 사실 크진 않은 게,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안 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게 좋거든요. 물적이나 인적인 자원을 워낙 지원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 예. 향후를 위해서라도. 근데 대승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사퇴를 하셨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용단 있는 결정을 하신 거 보고 정말 멋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누구한테 갈 것으로 보세요? 예,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좀 민주당 안에서도 온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가 사실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어려운 표라고 저는 봅니다. 고루 분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고루 분산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가 고루 분산됐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두 번째 변수죠.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잖아요. 예. 이게 국회의원이 이제 특히나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경우는 국민들, 자기 지역 구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그런 유권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국회의원직을 함부로 벗는 행위가 사실 민주주의 그 조직
민주주의 체계상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사퇴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국민들이 이렇게 더 많이 봤던 이유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기득권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절실하구나. 그 뜻이 공익을 위한 순수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변수가 좀 더 크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두 번째 변수로 인해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순서가 바뀌진 않겠지만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그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호남 선거잖아요. 예. 예.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그 호남 지역이 또 권리당원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거의 한 2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호남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또 이 지역이 그 이낙연 후보니 전남지사 그렇죠.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지지세를 가지고 계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역전의 기회를 노리시려고 선거 전략을 짜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관영 의원이 보기에는 이 대세 흐름은 바꾸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약하죠. 이 두 가지 변수 외에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순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예. 현재까지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관영 의원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지금 2강 구도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윤석열 후보와 그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은 제가 쉽게 말하면 이미지와 메시지와의 싸움이다. 이미지는 뭐냐?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반문 이미지. 문재인 정부와 대항했던 그 이미지와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보수의 메시지. 뭐가 이길 것이냐. 근데 2030 세대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다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시사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역사상 유례 없이 정말 똑똑한 세대입니다. 2030 세대가. 단순히 몇 가지 자료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2030 세대가 왜 무섭냐면 보통 40대, 5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컨텐츠, 유튜브라든지 게시물을 단순 소비만 합니다. 근데 이 2030 세대는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재가공해서 계속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 파급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위협적인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박철현 의원님께서 2030 세대가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다 동의를 하고 2030 세대가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40, 50대까지 홍준표 의원 지지율을 더 높게끔 만드는 그런 마중물 역할까지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체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거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캠프에 있는 수많은 조직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해석은 그렇게 가능할 수 있고 일부 가능할 겁니다. 그럼 반대로 비슷한 여론조사를 저희 민주당 후보들을 했을 때 절대로 역선택에 인해서 순서가 뒤바뀌지는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고정되어 있는 지지층한테는 강한 선호를 받지만 윤석열 후보가 그렇지 않고 약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 보수층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은 좀 일부 들어갈 수 있어도 그 현상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